네, 이처럼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서정진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 특검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또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공판에서는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인의 그런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판을 출석을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서 특별하게 이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출석 과정에 뭐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내기에는 다소 뭐 그런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특검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 재판 중인 사건보다 더 많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예상하기엔 조금 많이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나 혹은 재구속 가능성은 일단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추가 기소 같은 경우에 내란 외의 그런 혐의들이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뭐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외환 관련 범죄라든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이제 재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 입증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가능성은 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를 하고 또 유죄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혐의 사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수사 과정에서 비아폰 내역 삭제 지시와 같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렇다면은 일단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재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재구속이라고 하면 그 같은 이유로는 다시 구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재구속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은 특검을 통해서 다른 혐의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또 증거가 수집되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특검 출범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내용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는 않긴 합니다. 이제 물론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물론 뭐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특검이 직접 이제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출석을 해서 재판에 담당을 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공판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확인됩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검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담당한 업무나 조직은 다르긴 한데 일단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7차 공판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그리고 이재식 전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김 전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포고령의 그런 작성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재식 전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사령부 내 지시 체계라든가 혹은 계엄령 준비나 실행 과정에서 이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명현 특검도 그 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이 특검이 사무실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무실을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수사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법원과의 그런 실제적인 거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인원도 적지 않은 수사팀이 수행할 만한 그런 사무실 규모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보안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군데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도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 측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특별 검사보 8명을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4명이 임명되게 되면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역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이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 청사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안 문제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경찰서 예청사라든가 혹은 뭐 서울고검 아니면 정부과천청사 등 이런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과거의 그런 선례들을 봤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특검팀이 105명 규모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을 빌려서 특검 사무실을 마련을 했었고 예. 그 밖에 2018년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팀 역시도 뭐 공공기관을 찾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빌딩을 대여를 해서 사무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사무실로 이용한 사례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 이번 역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적합한 특검보를 찾는 것도 특검의 그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뭐 사실 아까 있었던 이제 이명현 특검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열정이라든가 혹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의지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특검보라는 것이 이 특검에서는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지위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사 실무를 총괄을 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 업무도 담당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을 대응을 하고 또 기획 총괄을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으로는 2인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수사 전반에 대한 그 지휘 능력이라든가 관리 능력 그리고 인력 관리 능력 또 언론 대응 능력 등 이런 종합적으로 뛰어난 좀 업무 능력이 요구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한 특검보가 임명이 돼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그 공정성 논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을 그런 인물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특검은 규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 일반 검찰 수사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대국민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정상으로 이렇게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진행 중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이런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의 사실 공표라는 형법상의 그런 죄책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사실 뭐 법적인 충돌이라든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물론 뭐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에 일방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기간이 열흘 남았습니다. 이게 구속 기간이 원래 6개월이잖아요. 이게 다 만료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은
보석으로 미리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상적인 제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더욱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를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석을 통해서 석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양한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혹은 관련자들과의 그런 접촉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지금 김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구속을 시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짚어본 대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결국에는 다른 혐의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내란죄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이 진행을 할 그런 외환죄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단 범행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가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7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그 전에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